예,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예,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분 때문에 아마 마무리가 정말 행복한, 예, 끝으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강사님은요, 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동네에서 온누리 통증 의학원 의원을 크게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양력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그 어려운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박사를 수료하셨고, 인제대학교 백병원 교수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큐텐 다이아몬드 IBO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진심이 담긴 강의로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저는 오늘 하루가 지금 너무 지금 두근두근두근 설레고 있는데 빨리 강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의학자 최초 다이아몬드 김영환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영환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곳에서 뵙는 게 다, 인큐텐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뵙는 게 항상 행복한 일인데, 오늘은 또 이게 강혜세 대표님 그룹 내 줌강의 또 제품 강의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지만 오늘은 또,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 인큐텐 전체 강의하는 스타일보다는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제품 관련된 것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적인 스타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말미쯤에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거, 오늘 강의에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괜찮고,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들도 제가 좀 주시면, 뭐, 그거 좀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들도 좀 중간, 끝부분에 좀 갖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연휴 끝나시고 아마 다들 피곤하실 건데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죠.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이 참 해치기가 참 쉽습니다. 기온차도 크고 뭐 미세먼지에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래도 그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 얼마 전에 저희들 그 대장암 임상 관련돼 가지고 지금 PET 소견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뭐야 이걸 그걸 해볼 때 우선은 음, 음, 이 패시티 자체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포지트론, 이멀전, 토모그래피예요. 이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한글로 하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에요. 이걸 하는데 CT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또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암 환자들하고 실제로는 또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데서 이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그냥 나는 건강한데 혹시나 암이 걸렸을까 봐 이걸 하는 건 굉장히 건강에 위해합니다. 왜냐면 이거 PCT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허리 아프시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CT도 가끔 찍으시잖아요. 그거의 방사선 노출량이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 CT에 비해서. 그래서 특수 상황에만 하는 겁니다. 우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는 돈 좀 있고 그것인데 건강검진하는데 뭐 대학병원급에 이렇게 같이 팩트로 묶으면은 이걸 좀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 이걸 그냥 찍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전자 방출이라는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고 양전자 방출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혈관으로 주입을 합니다. 우선 이게 왜 이게 방사선 노출량이 많냐면 일반적인 CT는 CT 찍는 통에 들어가셔야 5분, 10분만 찍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1시간 넘게 걸려요. 왜냐면 혈관으로 우리 뭐 MRI 하는 것 같아 혈관 조영술도 찍는 것도 있는데 그건 혈관에 또 약이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가 들어있냐면 방사선 동위원소에 포도당이 붙어 있어요. 포도당이. 붙어 있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포도당 성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대사 활동이 활발한 부위에 가서
방사선 동위요소가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갖다가 CT로 찍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 그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보통은 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 진단할 때 뇌기능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해요. 이 포도당은 방사선 동위요소를 넣었는데 뇌의 일정 부분에 갔는데 다른 어떤 부위에 비해서 그쪽 부위 쪽에 포도당으로 들어가는 방사선 동위요소 잘 안 가. 그럼 그쪽 부위 뇌 조직이 손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건데 이 포도당 용액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당 용액이 활발하게 대사가 일어나는 쪽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찍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염증이 심한 부위에도 PET-CT는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위염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리를 해가지고 자궁 내에 염증이 있어. 그러면 자궁암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암과 여러 가지 부분의 의학적인 소견들하고를 병행했을 때 PET-CT는 굉장한 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적인 부분에서 유용하고 실제로 이제 암이 한번 걸렸던 분인데 혹시 그 부위에 다시 재발했는지를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런 데는 유용한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찍으시면 방사선 노출만 굉장히 많이 되고 어, 암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의 막 요소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 몸만 상하시지 그 떠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의 대사가 활발한 부위가 PET-CT에서 밝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암세포, 암조직이라고 예측을 한다. 저희들 그 자료에서 대장암 12주 환자들에 대해 30pt에서 10pt로 줄어드는 이유는 그거는 아마 거기에서 다들 4기, 3기, 4기의 환자들한테 했던 임상실험이거든요. 저희 임상실험이 말 그대로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외과적인 수술적인 부분의 접근성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항암 치료만을 가지고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이해하시길. 근데 왜 암 있는데 왜 안 떼냈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암 조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조직이나 이런 부위에 림프나 이런 데 전이됐을 가능성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적인 부분으로 그 부위만 떼어낸다고 해가지고 암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희 제품을 먹인 거예요. 항암 치료도 하면서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하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음. 근데 실질적으로 항암 치료의 효과에서 그 조직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사람. 음. 근데 저희 제품 먹으면서 그 제품 효과에 가지고 암세포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제거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요소들로 암이 몸에 많이 퍼져 있는 분한테 PET-CT를 찍고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부분의 과정을 거치고 저희 제품을 먹었는데 그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저희 제품 치료하고 병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PET-CT 30pt라고 하는 게 때 PT란 단어는 실질적으로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pt가 제가 자세도 줬는데 이게 0.353cm예요. 30pt는 한 10cm가 좀 넘는 거죠. 30pt는. 그래서 그게 한 5cm 정도의 암세포로 줄어든 거예요. 음. 저희 탱큐민 S 플러스를 먹고 나서. 음. 그래서 PET-CT에서의 의미는 그 암 조직이란 게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조직이어서 그 대사의 활성도가 뛰어난 부분들을 PET-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MRI나 이런 거 찍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줄어든 것들이 확실히 명확해요. 그리고 MRI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테두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부분의 바운더리가 확실하면은 MRI에서 보이는데 퍼져 있는 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암이 있을 수 있어요. 퍼져 있는 암. 그래서 폐암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MRI상이나 이런 게 완전히 크게 딱 자리 잡기 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폐암으로 의심이 돼, 이 환자가. PET-CT를 찍으면 위치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굉장히 포도당 대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암 환자들이 각핵시키 몸무게가 줄어들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들 갖다가 다른
같은 단위 면적의 뭐 근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암세포는 대사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갖다가 엄청나게 써버리니까. 그래서 체중이 줄고, 어,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체중이 줄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양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PET-CT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pt에서 15pt가 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대상자가 일반적인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에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반응을 잘 안 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기, 4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이 저희들 탱큐메스 플러스를 갖다 테스트한 대상자가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먹어가지고 암세포의 실질적인 크기가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한 임상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만약에 요번에는 한 케이스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게 케이스적인 부분이 만약에 혹시나 더 많다 그러면 더욱더 의미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뭐 3, 4기 말기암인데 말기암이 해결됐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우선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포커싱을 잡은 강의 주제가 고지혈증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주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해요. 자, 고지혈증. 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죠. 콜레스테롤이. 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데, 그럼 콜레스테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그냥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죠? LDL이 있고, HDL이 있고, TG라 해가지고 중성지방. 요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갖다가 내과에서 하게 되면 검사 결과에서 요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요 네 개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참, 뭐 제가 이거 내과 선생님들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내과 선생님은 없을 거니까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요 검사 결과에 한 가지 팩트만 가지고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지혈증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 제품 먹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음.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또 콤비네이션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어. 만약에 이거 지금 저희 데이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없으신 분은 오리지만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있으면 비오트리하고 콤비네이션 해야 될 거고, 뭐 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도 효과 없으면 비타민C나 이런 것들도 더 붙여야 돼. 그것도 아까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은 고지혈증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토탈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가면은 고지혈증이라 그러죠. 이거 내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전제입니다. 나중에 이것들도 다 밑에 팩터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릴 거야. LDL도 100 이상, LDL은 100 이상, 보통은 또 130 이상, 음, 얘기합니다. 이건 고지혈증, 위험하다. 그 다음에 HDL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0 이상이 되기를 얘기하는데, 남자는 최소한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 네. 왜냐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남자들보다. 왜? 고지혈증이란 위험성이 증가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일으킬 때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가 갱년기를 넘어설 때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호르몬 변화, 성호르몬 변화가 훨씬 크시죠. 남자도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지만 그 속도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HDL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술, 담배 하시는 남자분이라면 더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60. 중성지방 150 이상. 여기에서 우선 토탈 콜레스테롤 200 이상이란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미국 저 심장학회에서 230에서 240을 권장하고 있어요. 토탈 콜레스테롤이 170, 18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건강에 도움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됐던 거의 가장 핵심은, 원래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영양적인 부분이나 건강상의 문제에서 관심도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간이 그냥 알아서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치고 20, 30년 전에는. 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들을 여러분들 20, 30년 전에는 먹지 않았거든요.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먹질 않았다고. 그러면은 뭐랬냐면 탄수화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간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양만큼의 LDL을 간이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보냈죠. 왜 그러냐면 LDL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전달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LDL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하나도 못 하거든. 음. 그래서 LDL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LDL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옛날에 간이 만들었다고. 그냥 간이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니 쓰다가 남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가지고 안 돌아오고 좀 이렇게 남네? 그래서 HDL이 가서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간으로 다시 리턴 시키는 게 HDL이었어요. 쓰고 남은 불필요한 LDL이나 지방 성분들이 떠들어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다시 간으로 리턴 시켜주는 거. 그게 HDL이었다고. 그걸 갖다 그냥 간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오바영양이 되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간이 안 만든 LDL이 혈관 내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하는 얘기가 지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저 단백질이나 이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과다영양 상태로 지방의 섭수량이 많아서 올라간 건 분명히 많지만 많이 늘어난 것들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는 LDL이거든요. 그럼 정상적이지 않는 LDL의 포션을 갖다가 만드는 건 정말 우리가 먹은 단백질 지방이냐? 아닙니다. 탄수화물, 당분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탈 콜레스테롤의 개념적인 부분에서 아까 200 이상이면 무조건 사실 200만 넘어가면은 토탈 콜레스테롤 넘어가면 내과에서 고지혈증약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에 여유적인 기준점에서 콜레스테롤을 230이나 240으로 넘게 본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연구 하나가 잘못돼서 그래요. 미국이 주도하에 글로벌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그, 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위험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타이트하게 자꾸 낮춰야 된다는 것들이 한 반십 년 이상 내과의 아주 기본적인 심혈관계 치료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엄청난 큰 연구를 했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FDA에서. 근데 문제는 그게 한 5년도 안 됐는데 요 근래에 그게 그 연구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음. 이게 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콜레스테롤,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한 그게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그 오징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콜레스테롤 풍부한 식품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탄수화물 당분이 문제지. 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건강에 위험합니다. 내가 맨날 피곤하고 몸의 상태도 안 좋고 염증도 많아요. 뭐 본인 몸을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과에서 검사를 했어.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내 몸의 세포벽을 새롭게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 LDL이거든요. 근데 내 몸이 맨날 피곤한 사람들은 LDL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올라가야 돼.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토탈 콜레스테롤 낮아. 특히나 LDL이 막 100 이하인 사람도 있어요. 100에서 130 이하인 사람도 있어요. 내과에서는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 건강 안 한 거예요.
올라가야지, 그 사람은. 대신에 뭐가 따라줘야 돼요? HDL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검사를 했을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LDL, 그건 나중에 봐도 돼.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제 입장에서 HDL하고 토탈, 이거 TG, 중성지방,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중성지방이 높다는 얘기는 탄수화물, 당분 섭취량이 무조건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LDL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야? HDL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또 저희 인큐텐 저 강의에서도 얘기했을 게 예전에 유니시티 제품들 제가 뭐 우리끼리 다 얘기하니까 유니시티 제품들 그렇게 많이 먹고 할 때에도 LDL하고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줄어드는데 HDL이 안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60 이상이라 했잖아요. 남자 40 이상인데 저처럼 가족력,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60 이상, 심지어는 80 정도는 돼야 돼. 근데 40 이하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유니시티 분들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음, 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HDL이 중요한데 HDL하고 뭐가 중요하냐? LDL하고 HDL 비율이 중요합니다. 1에서 2.5가 돼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토탈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더니 한 180 정도가 나와요. 이런 환자 많아요. 180 정도가 나와요. 음. 이 LDL이 한 만약에 120 정도야. 120 정도. 근데 HDL이 한 30밖에 안 돼. 60 이상, 40 이상이라는데 아마 40 정도 봅시다. 40이면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3이죠. 그럼 이 사람의 HDL 120에 비해서 LDL 120에서 HDL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고지혈증이에요. 이거 내과쌤 절대로 고지혈증이라 안 할 거야. 이, 실제로는 제 입장에서 고지혈증이죠. 역으로 콜레스테롤이 한, LDL이 한 160이 나왔어. LDL이 한 160이 나왔어. 160이 나왔어. 160이 나왔어. 근데 HDL이 8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율이 2죠. 아까 2.5가 있잖아요. 2죠. 이런 사람들 LDL 기준으로 보면 130 이상이기 때문에 내과쌤이 약 줍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죠.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고지혈증이 아니야. 이 사람은 스타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LDL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지금 상태의 몸 상태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만성 염증이 있고 내 몸이 몸 상태가 나쁜데 LDL 숫자가 낮아.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 기능적인 부분들에 벌써 한계점이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된 LDL을 생성 못한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야 LDL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 낮는 게 분명히 맞는데 나는 뭔가 문제가 많아. 맨날 피곤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LDL 숫자가 낮아. 그래서 고지혈증은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착각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 130 이하인데 이 상대적인 비율에서는 3이 넘잖아요. 이게 사실 고지혈증이야. 네. 그래서 항산화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HD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DL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저희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 커뮤니티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뇌질환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예요? BBB를 통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뇌세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좋게 만든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큐민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킬레이팅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대사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대사산물, 베타 아밀로이드. 여러분들 아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누적되면 치매가 생기니까 알츠하이머. 그죠? 그걸 커큐민이 제거해오죠.
HDL도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옵니다. 음. 근데 HD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생성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간 기능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이 HDL을 활성화시키고 생성시키는 간 기능을 올리는데 주요 작용을 하는 게 커큐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항산화, 그리고 오메가3,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먹어서 아까 말했던 LDL을 부분적으로 조절하고 TG를 좀 낮추고 토탈 콜레스테롤을 조정했지만 HDL이 거기 따라가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는 그만큼 제 몸에 굉장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염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저의 여러 가지 간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뭔가 쥐어짜고 생산한다 해도 그걸 따라갈 만큼의 HDL을 생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점들을 다 커버할 만큼. 근데 인큐텐 오리진 제품의 커큐민은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제가 저희 제품 테스트한다고 하루에 9포씩, 10포씩 먹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제품을 줄였다고 할 때 그냥 제가 제품 줄였다고만 말씀드렸긴 했는데 왜냐면 이 비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HDL이 너무 많이 올라가죠. HDL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쓸데없는 LDL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하는 HDL까지 가져와서 제거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너무 벗어나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LDL하고 HDL의 정상적인 상호 비율, 위에가 LDL이고 밑에 HDL인데 1, 2.5. 그러니까 LDL하고 또이또이가 되든지, LDL하고 HDL이 같은 수준이든지, 그러면 쌍호 그하니까 HDL의 그 양이 한 LDL의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음, 그 정도 수준의 수준에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음, 그래서 HD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DL은 아까 말했던 단순히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돼가지고 혈관 이런 부분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어, 근데 그 HDL을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절을 하고 하는 데에서의 중요한 기능이 간 기능이고, 간 기능의 여러 가지 부분의 요소들을 갖다가 컨트롤 해주는데 커큐민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또 내가 마침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고지혈증은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결국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고지혈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음식적인 부분, 탄수화물이나 당분적인 부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기능적인 부분은 간 기능입니다. 네. 간 기능입니다. 당연히 탄수화물하고 당분 섭취에 대한 부분들하고 인슐린 저항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소들을 갖다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정상적인 LDL하고 HDL 아까 비율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유지해 주는 게 간 기능입니다. 간 기능. 음, 간 기능. 그래서 간 기능이 굉장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밀크 시슬 저희들 제품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것도 특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성분적인 부분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되는 건 맞긴 하지만 커큐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간 기능 개선 효과란 게 굉장히 큽니다. 어, 그로 인한 고지혈증의 해결. 음, 그건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게 효과예요.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간 기능을 갖다가 개선시켜서 그래서 뭐 그거에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담즙 분비량 증가예요. 직접적인 1차적으로 담즙 분비량 증가예요. 음,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얻죠. 콜레스테롤 배출도 증가시키죠. 그리고 장내 세균이 원활하게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장내 컨디션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담즙이 풍부하게 섞여 있는 변일수록, 그 환경일수록, 장내 유산균 플러스 장내 세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균만이 우리의 장내 세균은 아닙니다. 유익균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요소인데, 그 환경들을 담즙 분비량이 증가돼가지고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겠죠.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자기는 화장실 하루에 딱 두 번씩 잘 가셔가지고 변도 잘 누신대. 그래서 나는 소화가 잘 된대. 아닙니다. 변을 잘 누시는 거하고 실제 소화가 잘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소화가 잘 된다는 의미는 변 형태로 만든다는 거는 파쇄의 개념이잖아요. 파쇄의 개념뿐만 아니고 흡수의 개념이 들어가줘야 돼. 흡수라는 거는 뭐예요? 좋은 것만 빼내고 나쁜 건 또 안 들어와야 돼. 응? 그 담즙 분비량이 제대로 증가된다는 의미는 그 컨디션을 장내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 변을 잘 둔다고 해가지고 그 소화가 잘 됐다? 이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전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번씩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주도 똥돼지들 지금 넣겠지. 제주도 똥돼지들도 그렇게는 안 키우겠지만, 옛날같이 그냥 과거 형태로 키운다 그러면 그 제주 똥돼지 제일 좋아하는 똥은 고삼똥일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랑 좋은 거는 다 해먹일 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운동 안 하죠. 근데 그렇다고 고3이 맨날 전부 다 설사, 변비 있을 일은 없잖아. 화장실은 매일매일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흡수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영양분이 전부 다 똥으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분쇄는 될 수 있지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들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담즙 분비 양 증가가 만들어져요.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분비량 증가의 패턴들만 가지고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 지방을 태워가지고 내보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여기서 고지혈증의 또 한 가지에서 커큐민이 하는 거에 가장 쓰는 게 항산화예요, 항산화. 그 제가 말씀드렸죠. LDL이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LDL이 해야 될 역할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내 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럼 보통 LDL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인 부분에서 HDL이 작다고 했잖아요. HDL은 뭐예요? 그냥 황산화 효과를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가 많은 곳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소모되는 HDL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필요한 이게 써진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역할적인 부분이 다 안 가는 거예요. 응? 정부의 그 공무원 수가 충분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아니 뭐 제 요새 뭐 의료 파업 때문에 만약에 공보위가 부족하면 저 촌섬에는 공보위가 못 가는 거예요. 그쪽 부위 쪽에 환자가 생겼는데 환자를 볼 의사가 못 가는 거예요. HDL이. 근데 커큐민이 뭐예요? 항산화 효과. 전체적인 몸에서의 불필요한 염증 반응의 산화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LDL이 덜 필요해지고, 그런 부분에 작용점을 작용해가지고 작용해야 되는 HDL의 피로도나 필요량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LDL은 작게 생성이 되고 HDL은 덜 소모되고, 음. 그래서 고지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커큐민이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 자체의 기능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효과, 플러스 우리가 LDL, HDL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LDL하고 HDL을 봤을 때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개념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갖다가 배우고 이렇게 팔고 먹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LDL은 높다 그러면 LDL은 우리 몸의 재생 반응,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피부 불순이다.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는 의미. 근데 내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고 내가 판단되는데도 LDL이 낮다면 정말 건강에 적신호 떨어진 거예요. HDL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불필요한
대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또 정상적이지 못한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염증 물질들을 들어서 간으로 옮겨주는 게 HDL이에요. 그래서 HDL이 풍부하게 있다는 의미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할 때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도가 좋아야,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HDL 농도가 충분히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지방대사로 생기는 대사산물들이 누적된 것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결해 준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대사산물도 HDL이 해결해 줍니다. 지방의 고지혈증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준다. 그래서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 플러스 우리가 치매 예방의 요소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 제품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좋겠죠. 오리진 비오트리.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홍국의 성분들에서 이게 단순히 그 홍국의, 이게 스타틴하고 여러분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타틴하고 성분적인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약하고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하고 홍국계 하고가 다른 건 뭡니까? 제가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적인 부분적인 부분하고 자연 천연 성분의 차이는 뭐냐면 제약적인 부분의 성분들은 뭐예요? 타겟팅이 명확해요. 올와 난이어야 돼. 안 그러고 제약회로 제품으로 갖다 승인을 받았겠습니까? 안 되죠. 두리뭉실한 효과는 없어야 된단 말이지. 타겟팅이 명확해요. 근데 비오트리 성분의 성분은 성분은 타겟팅이 명확한 게 아니고 레귤레이션 조절이에요. 그럼 먼저 비율이라 했죠. LDL과 HDL의 비율이라 했잖아. 그냥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좋아야 돼. 이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 서로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 레귤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뇌질환의 왜 비오트리, 아까 고지혈증 HDL 성분이 높으면 뭐라 그랬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끌어내준다. 뇌의 비정상적인, 뇌의 비정상적인 대사산물이 쌓이는 걸 비오트리도 해결해준다. 혈액순환만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다. 고지혈증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다. 커큐민하고 똑같이. 그래서 치매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이렇게 애들 뭔데 오리진만 먹어도 충분하긴 한데 고3 정도 돼가지고 집중도 있게 뭔가를 그걸 한다 그러면 진짜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비오트리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 거는 굉장히 기억력, 뇌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무조건 하고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뭔가 내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비오트리 효과 있습니다. 음. 단순히 고지혈증하고 혈액순환 개선의 목적이 아니다. 아까 왜 어떻게 해서 LDL하고 HDL의 비율과 밸런스를 갖다가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하는 게 또 콜레스테롤 혹시나 때 이제 저희들 이제 그럴 경우 있잖아요. 밀크시스라 아니 오리진하고 비오트리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를 더해줄 수 있어요. 뭐요? 밀크시슬 또는 코르솔큐민. 네. 한 개의 입장은 보면은 콜레스테롤 아까 말했죠. LDL이 우리가 먹은 단백질 지방이 아니라고 했죠. 탄수화물하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비정상적인 LDL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코르솔큐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지혈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팩타에 최소한 당뇨 초기 내지는 당뇨병을 동반하고 계신다면 코로솔큐민, 뭐 당연히 당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뭘 한다? 밀크시슬. 오리진하고 비오트리를 먹었는데도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없겠지만, 음, 도저히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도저히 나는 술, 담배를 못 끊겠다는 분이고, 운동 일도 안 하시는 분이겠죠.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제품만으로 조금 더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밀크시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HLDL하고 HDL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간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서포팅 해주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고지혈증 진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게 단순히 토탈 콜레스테롤 200 이상, 토탈 콜레스테롤 20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는 것도 아니다. 음, 인큐텐 사업 정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가지고 그냥 고지혈증 약을 스타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아까 230, 24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까지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얘기한다. 전제는 있죠. 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LDL, HDL 비율이에요. 이게 1에서 2.5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검사 결과를 보거나 본인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 비율을 검색해야 돼요. 이거 산순하실 줄 알겠죠? 뭐 나누기 못 하시는 분은 없죠? 어, 어. 요거 나누는데, HDL 나누는데 1에서 2.5. 말 그대로 LDL 숫자가 정상 범위 아까 130이라고 했는데 이거 숫자 이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율에서 벗어났단 말이지. 상대적으로 HDL이 적단 말이지. 그거는 고지혈증입니다. 키나 작은데 이 비율이 벗어나가지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작은 사람은 제가 가서 말씀드렸죠. 엄청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앉혀놓고 저희 제품 완전히 설명해야 돼. 음. 왜냐면 간 기능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에 의해 가지고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LDL을 생성하는 것조차도 지금 바닥을 친 거예요. 음. 엄청 건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피검사 해가지고 나는 피곤하고 해가지고 혹시나 뭐 혈관하고 안 좋은가 싶어서 콜레스테롤 수치 했더니 이거 괜찮다고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분들은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신의 지질 대사는 정상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탈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높다면 이거는 당장 뭘 조절해야 된다? 탄수화물, 당분을 조정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중성지방은 이 변화는 LDL이나 HDL 비율 변화는 급격한 기간 내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오랜 동안의 지질대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반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중성지방이 올라갔다는 의미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고 탄수화물 당분이에요. 어, 삼겹살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올라가 계신다면 이거 올라가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당뇨병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LDL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혹시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른 데는 다 괜찮고 뭐 어쨌든 비율도 괜찮았는데 중성지방 하나만 따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 이런 분들은 오리진도 괜찮고 뭐 한 개만 먹겠다 그러면 코르소큐민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하나만 먹겠다 그래. 두 개 먹으면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뭐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주위에서도 뭐 혈압 당뇨뿐만 아니고 뭐 4, 50대 넘어가신 분들 그냥 내과에서 검진하면은 고지혈증 약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제가 많으실 거고 아마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5, 60대가 뭐 한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그분들이
또 한 가지는 고지혈증 약에 이제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가지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데는 퀘션 마크가 붙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맞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내과에서는 선택권을 줬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을까지. 근데 하이리스크, 말 그대로 혈압, 당뇨, 이런 재반적인 대사질환이 있는데 고지혈증이다. 이런 분들은 실은 고지혈증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력, 명확한 가족력, 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지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진짜로. 이런 제가 기준점이 들어간다, 높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고지혈증 약을 보통 먹으시다가 뭐, 못 먹겠다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근육통이거든요. 근육세포의 활성도를 갖다가 망가뜨립니다.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시면. 예. 그래서 뭐 저 남자들 기준으로 뭐 발기가 잘 안 되나니 뭐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 근육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꼭 드셔야 된다. 여러 가지 팩타에서. 저희 제품으로도 조절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되신다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꼭 드셔야 됩니다. 같이. 약에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 또 한 가지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는 확립된 이론이 되었습니다. 5년 이상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습니다. 음.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췌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뇨에 소견이 있으신 이제 지금 당뇨가 아닌데, 아까 당뇨까지 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당뇨가 아니신 분들이 그냥 보약처럼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시면 고지혈증 약 때문에 당뇨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뿐만 아니고 본인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컨택하시는 여러 가지 분들하고 이게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을 하실 때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을 가지고 고지혈증에 대한 명확한 부분의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제가 요거는 이제 끝머리니까 나중에 좀 지금 질문하고 받을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또 내과 가서 고지혈증 약은 또 처방해주는데 무조건 먹지 마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왜예요, 왜? 내 몸이, 내가 내과에 가서 혈압을 진단받았어. 그럼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약 드셔야죠. 초반에는. 왜냐면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혈압이 높아졌냐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았더라죠.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음. 근데 그런 고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 저하고 이렇게 외국 계열의 병원에 제가 이렇게 연수 갔을 때에, 그럴 때, 이 현장 인터뷰를 할 때 외국 분들, 우리나라 말고 우리하고 비슷한 선진국의 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항상 내가 감동받고, 야, 이게 진료구나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그분들은 제가 뭔가 그분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성을 설명할 때 듣고 오는 계신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항상 해요. 내가 나의 진단명 앞으로 치료 며칠 받으면 돼요. 약 어떻게 먹으면 돼요? 안 물어봅니다. 그건 의사가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면 돼요? 를 물어봐요. 음, 뭘 바꿀까요?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고민해야 될 거의 가장 핵심은 병을 고치겠다는 개념에서가 아니고 그 병 밑에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셔요. 왜를 고민해야 돼요. 왜를. 그래서 병원 진료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암이신 분들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시고 충실하게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하셔야 됩니다. 음. 자연 치료 뭐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워낙 요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암이 걸렸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야 암에서 나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다시 그 암이 걸릴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만 헛티난 말로 꺾인다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어.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어, 그죠? 어. 그 다음부터 병이 줄줄이 사라져. 어. 나는 이때까지는 막 잘 살았고,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막 해서 나는 건강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를 한번 뚝 당했는데, 한 1, 2주 정도 입원하고 나왔더니, 회복이 안 돼. 그 회복이 안 돼가 조금 골골골 하고 있는데, 막, 그전에는 어떤 혈압, 당뇨 생기고, 좀 혈압, 당뇨 안 는다고 뭐, 정신없이 약 먹고 내과 왔다 갔다 했더니, 한 2년 지나니까 암 걸렸대. 아마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왜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왜라는 부분에 대한 건 첫 스타트가 됐을 때, 최소한 그게 몸이 나빠져 혈압 진단을 받으러 가셨으면은, 갑자기 내가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가지고 그 왜라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은 제 입장에서 당뇨도 안 걸리셨고 암도 안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왜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고 약 먹고 혈압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어, 그랬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가 혈압, 당뇨 생기시고 암 걸리신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또 아까 이해할 게 LDL하고 HDL 우리가 그냥 고지혈증이 혈액을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수치적인 부분이 주는 부분들도 아까 황산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내 몸의 염증 상태, 컨디션하고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 예,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봐야 돼. 내 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그 대사장의 고지혈증이 내가 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상시 때 내 몸에 느끼고 있는 부분들하고 고지혈증하고 맞춰봐야 돼요. 있다고 진단을 받으시면. 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가이드적인 부분들을 오늘 조금 알려드린 겁니다.